네, 저희 설명회는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조금 거리상 헤매실까봐 5분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천천히 자료 먼저 살펴보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온유학원 다산관 원장을 맡고 있는 이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인트는 따로 없어요? 아, 일단은 저는 동학원은 한 8년째 지도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한 10년 동안 Q 땡땡이라는 학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여기로 독립을 하게 됐어요. 오늘 이제 동아고 영어 시험이 참 이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많아요. 어렵다. 어, 등급 따기 어렵더라. 또 이제 개정교과 혹은 5등급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안개를 좀 거치게 하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사실 기존의 설명에 다니시면 되게 많이 듣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스킵할 거예요. 고등 영어와 중등 영어의 차이점. 그냥 어렵고 쉽답니다. 이것은 유튜브나 다른 데서 너무 많이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동아고 시험의 특징은 1학년 부교재 수준이 한 2학년께 책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통 교육청 혹은 사관학교 이런 데서 좀 쉬운 말항들을 선별해 놓은 교재들을 부교재로 쓰는데요. 다만 좀 장점은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어요. 교과서가 나오면 교과서 두 과를 다 들어가지 않고 교과서 한 과랑 나머지 한 과는 한 단락 반 정도만 들어가요. 그리고 부교재 지문은 14개 정도만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다 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학교 시험의 특징은 외부 지문과 변형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원래 있던 지문의 거의 한 80% 이상은 다 변형이 돼요. 어법상, 내용상, 어휘상. 그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기 중에는 주 1회 수업만으로도 진도 커버가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방학 동안에는 본인이 조금 영어 실력이 많이 높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방학 동안만 동아고 시험에 적응하기 위해서 2회를 권장드리고요.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빠요. 수행평가랑 동아고는 또 동아리 활동이 좀 활발하기 때문에 주일의 수업을 통해서 자습 시간을 충분히 주고자 하는 목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2024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지금 조금 멀어서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PPT를 넘기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사실 한 이틀 동안 한 50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을 하나 알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그동안 중학교 시험에 좀 관심이 없었거든요. 고등학생만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제 서삼중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중학교 내신 영어는 서술형이 없어요. 다 객관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면담을 해보니까 서술형을 아예 손을 못 대요. 근데 지금 문항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A에서 F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고, 이게 좀 충격적인데 틀린 이유를 한 문장 이상의 한국어로 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설지를 아이한테 만들어내라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모범 답안을 보면 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interested를 언급하면서 문법상 어떤 자리인지, 그 다음에 해당 문장에서 어법상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를 다 언급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유를 올바르게 다 기술하지 못하면 사실 점수를 부분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채점을 아예 안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걸 배워야 되냐면, 아, 내가 중학교 때는 영어로 학습을 하면 그 인풋을 객관식으로 골라내는 연습을 해왔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의 아웃풋을 배우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거나 영어를 배우면 영어로 어떻게 써낼 수 있지?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올바르다라고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를 배우는 과정을 2달 동안 익혀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대비를 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시중교재로는 안 돼요. 시중교재는 이런 걸 다루고 있는 책이 없어요.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제가 이제 동아기출 분석서라는 자체 교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조교쌤들하고 협력을 해서 2018학년도부터 올해 마지막 기말까지 논서 수령, 어법 고치기를 다 모아놨어요. 근데 아무리 동아고가 문화가 있고 학교쌤들이 오래 재직하신다고 하지만 18, 19, 20은 또 그간 경영과는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피땡땡 쌤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래 문제 어렵게 내시기로 유명하셨거든요. 근데 중학교를 이제 가시면서 문항이 조금 쉬워졌어요. 아직 성이 너무 특이하신 분이라 제가 괜히 언급을 드렸나 싶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21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기출만 다룹니다. 그럼 30, 한 340제 정도가 되는데, 이게 21학년도 2학기 중간인데 여기도 뭐라고 나왔죠? 대절의 시제 형태를 바르게 고쳐 쓰고 고쳐 써야 하는 이유를 어법적 근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라. 그러니까 이 동아고가 학교 시험을 내는 유형과 어떤 트렌드가 정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문항들이 계속 돌아요. 계속 돕니다. 학교쌤들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오래 재직하신다는 데서 저는 그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요. 오늘 처음 상담 오신 어머님도 제가 이제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임땡땡 쌤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쌤이 아직도 계시냐며 본인 때도 본인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학교 시험 유형이 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 이런 문항들을 300문제 이상을 풀면 당연히 적응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적응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열심히 풀고 제가 잘 알려주면 아마 3월에 가서 또 이제 4, 5월에 중간고사 볼 때 많은 두려움과 안개가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의 특징을 보면 이렇게 한국말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C에서 디스가 지칭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한국어로 해석을 하는데 해당 문장에서 주장한 내용의 논리적 근거를 추론해서 써라. 그럼 또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남학생들이 참 쥐약인 게요. 우리 남학생들이 사실 말로도 의사 표현을 잘 안 해요. 이거 뭐야 그러면 저거. 이건 뭐야 그럼 그거. 그리고 한 문장 이상으로 말을 잘 안 해요 일단은.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문적으로 풀어내는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이런 느낌이어서 얘가 답인 것 같아라고만 말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충분히 방학 동안 훈련을 많이 시켜놔야 돼요. 우리가 25학년도 개정 교과를 교육부에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교과서가 바뀌는데 앞으로 학교 시험의 출제를 서술형과 논술형을 강화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와보거나 동아고처럼 이 논술형과 서술형을 내는 걸 좋아했던 학교들은 오히려 더 신나죠. 그간 해오던 거 잘하던 걸 더 많이 내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객관식 시험에서 좀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요건 이제 외부 지문인데요. 제가 이제 5번하고 외부 지문에 대한 면역력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예고 없이 변형되어 나오는 지문, 외부 지문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지금 어법 고치기도 밑줄이 없는데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이 영장 문제는 실제로 해석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뒤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저 안에 들어갈 말을 영어로 써내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이거는 사실 시간도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때 배운 실력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찰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요 다음 장 볼게요.
그다음에 단어 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품사와 관련된 유연성을 확보해라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예비 고1이 된다고 하면 혹은 고1이 된다고 하면 일단 서점에 가서 단어장을 한 두세 권을 사요. 뭐 파란색 하나, 녹색 하나, 주황색 하나. 일단 뿌듯합니다. 쇼핑을 잘했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 안도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번을 돌립니다. 세 권을. 근데 굉장히 피상적으로 돌려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이제 해당 동하고 기출에서 1번이었던 답이 1번이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중요한 포인트를 잠깐 보시면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어머니들도 아이폰 이런 거 많이 쓰시니까요. 그 웹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전화번호부라든지 사진을 클라우드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마지막에 이제 문을 닫았고 모든 정보가 삭제됐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답이 1번이었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can cloud companies future.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고3이 됐고 올해 이제 졸업하면서 서울대 경영을 간 친구인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쌤, 이거는 문제가 오류다. 왜? 1번은 동사가 없다는 거예요. 1번 보기는. 그래서 왜? 아니, can은 조동사인데 조동사 뒤에 어떻게 명사를 쓰냐 동사를 써야지.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그냥 일단 아무거나 골랐고 내일은 교무실 가서 한번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울대 경영 정도 가는 친구니까 자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좀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중3 윈터부터 저한테 배웠는데 분명히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중3인데 수능 특강 영어를 풀고 있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모의고사를 풀어도 고3 거 한두 개밖에 안 들렸던 친구예요. 근데 제가 뭘 얻어맞았냐면 아 이런 친구도 품사에 대한 유연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머님 생각을 해보실 게 우리가 학교 시험하고 모의고사를 어렵게 낸다는 게 어휘장을 뭐 탭스 이상을 공부하라는 취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욕 먹죠. 그럼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조장하는 거냐? 뭐 토플 단어 이런 거 왜 외우냐라는 민원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학교 쌤이나 모의고사는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품사를 깊게 내요. 깊게. 그래서 여기서 클라우드가 사실 동사 뜻이 어떤 미래나 전망을 흐리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단어 시험을 볼 때 써내는 연습을 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아이들이 이 단어 시험이라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두 가지입니다. 하기 싫은 거, 못 보면 남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냐면 구름, 그럼 통과, 예스 집에 가 이거예요. 그 이상의 뜻을 전혀 보지 않아요. 근데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단어장을 하나 고르시면 그 단어장을 여러 가지 뜻을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이 그렇게 나오고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그런 문항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방학 동안에는 수업은 투 채널이에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 수업을 등한시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독해는 수준별로 A반 같은 경우는 고3 모의고사 기출. 이건 이제 아이들이 고3 거까지 충분히 해봤다라는 전제에서 레벨 테스트를 보고 들어오면 그 A반 같은 경우는 독해 수업을 고3 기출로 합니다. 모의고사나 수능 대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B반 같은 경우는 고1, 2를 섞어 놓은 걸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가운데 교재고요. 마지막 교재가 이제 모든 반들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동아기출 분석인데 어법 시간에 관계대명사나 가정법을 배우면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중학교 때는 이랬을 거예요. 너 가정법 배웠으니까 if 들어간 문장 100개 주고 골라봐. 그럼 객관식으로 그냥 막 골라요. 근데 아까 기출 어떻게 나왔죠? 왜 고쳤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봐. 그 다음에 영작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가지고 동아오 기출 이런 게 나왔었어. 같이 한번 써보자. 이렇게 훈련할 거예요. 그러면 유형들이 돌고 도니까 본인들이 학교 시험에서 두려움이 안 생겨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어머니. 그리고 기출을 다루는 수업에서 그걸 전문항을 해석하는 게 특강 수업이에요. 이거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정규반이라고 이 교재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정규반은 어법 개념을 배우면 대표 기출 몇 문제만 풀어볼 거고 특강반은 이 기출 문제 300제를 전체 다 꼼꼼하게 해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꼭 특강을 듣지 않더라도 해설지를 보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야? 그럼 특강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사실
뭐 수업 들으라고 강권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자습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성향상 자기 혼자 단어를 찾아서 모르는 단어를 해석해 보거나 혹은 해설지를 꼼꼼하게 보지 않을 것 같아. 그럼 특강이 유의미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학생하고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2권 정도만 끝낼 거예요. 근데 일단 계획은 B반은 요 주황색만 한 2~3번 돌릴 겁니다. 그래도 돼요, 사실. 근데 A반은 요 녹색 교재까지 돌릴 거예요. A반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원시 250단어를 봅니다. 단어는 타협 없습니다. 만약에 못 보면 끝까지 남기고 뜻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 흐리게 하다를 못 쓰면 집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 구름 썼는데 왜 집에 안 보내줘요? 그러면 그러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준별 독해 과제는 저희가 이제 본원에서 받아오는 주간지가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치동에서 실제로 연구진들이 만드는 이민규 모의고사 혹은 여러 가지 변형된 주간지를 통해 아이들 학습을 독려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머니들 보고인데 저희가 스쿨링이라는 어플을 써요.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일단 모의고사 성적이 아이가 추이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어떤 문항 틀렸는지 다 보실 수 있고요. 모의고사는 어머니 독해 시간에 하는 그 수능 관련 모의고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이 취약한지도 다 나와요. 단어 시험도 제시했을 때 합격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잖아요. 제시라고 문자를 왔는데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시 결과까지 확인하실 수 있게 이 스쿨렉이라는 어플을 쓰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문자 보고를 드렸었는데 문자 보고를 드리다 보니 간혹 저한테 답장을 주세요. 그래서 불합격 이렇게 보내면 답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인생 어떻게 할래?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전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거니?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옵니다. 그 제가 답장을 보낼까 하다가 이거 너무 장난인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스쿨링 어플을 써요. 어, 넘어가 볼게요. 올해 이제 좀 성과인데요. 올해 이제 마지막 이 기말고사는 이제 집계 중이어서요. 그리고 기말고사는 사실 다 합쳐지는 게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2학기 중간고사까지 본 친구들이 이렇게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근데 제가 올해 동아고 1학년을 가르치면서 좀 느낀 점은 원래 한 3년 전에는 동아고 영어 시험이 그냥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영어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친구들이 한 15명이 1등급이다라고 하면 줄을 세워보면 한 13명이 다 3, 6 중이에요.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아요. 올해는 실제로 작년에 저한테 왔을 때 고1 모의고사 한 70점 이랬던 친구들도 1등급 된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 시험이 유형이 바뀌면서 좀 노력을 하고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어 실력이 조금 미진하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비단 영어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동학을 좀 아는데 국어랑 수학도 실수 줄이는 싸움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와부고처럼 무슨 1등급 컷이 81점 이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동아고 시험이 1등급 영어 컷이 88.9점 이랬는데 올해는 뭐 94.5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컷도 올라가면서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셈이 또 다시 올라오시면 바뀔 수도 있어요. 요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설명은 전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오늘 또 추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시설 이렇게 둘러보셔서 알겠지만 일단 아이들이 쾌적하게 학습할 수 있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자습실도 만들어서 방학 동안 사실 윈터 안 하시나요? 라는 문의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다년간 윈터를 스스로 참여해보면서 느낀 게 수업 시간을 텐텐으로 가져가는 건 정말 쥐약이에요. 아이들 숙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주 정도 안정이 되면 1월 둘째 주부터요. 몇 개 강의실을 지정해서 차라리 자습 챌린지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조교쌤 입석하에 참여하에 핸드폰 꽂고 자기 지정석에 앉아서 과제라도 하는 환경을 조용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건 조교쌤들이 다 질문 받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번 비는 시간들을 잘 채워보시는 걸 고민해 보시고요.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자세하게 제가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이제 컨설턴트를 전담해 주실 고다현 시장님이 발표를 해 주실 텐데 요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게 그간 설명회를 다니면 남윤곤 소장님이나 이제 이만기 소장님 같은 분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를 해요. 개정 교과가 이런데 5등급제가 이러니 열심히 해라 끝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유명 인사를 다 배척을 했습니다. 이유는 동아고 가신다는 목표가 있으면 사실 동아고에서 어떻게 생기부를 써야 하지, 그다음 동아고에서 잘 간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했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5명에 해당하는 생기부를 요 고 실장님한테 넘겨드렸거든요. 올해 서울대 경영 간 친구, 작년에 카이스트 간 친구, 그다음에 조금 부족했던 친구 골고루 넣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동아고에서 저런 활동 혹은 저런 동아리, 저런 세특을 만들면 입시에 유리하구나, 이런 걸 한번 잘 들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널 위한 입시의 고다영 컨설턴트입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오늘 빠르고 중요한 내용만 빠르게 한번 전달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온율학원의 이제 전담 입시 컨설턴트고요. 제가 이제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온율학원이랑 같이 준비한 입시 설명회의 내용은요. 이제 동아고등학교의 생기부 전략에 대한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내신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수행평가나 아니면 세특을 어떻게 쓰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동아고 안에서는 동아고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예비고일 친구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컨설팅을 하고 소통을 하는 사진을 좀 넣어봤는데요. 국영수사관은 사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이제 꾸준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많이 대비를 해왔지만 생활기록부는 주변에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사실 없죠. 그렇죠? 아이들이 직접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그냥 그 즉시 해내야 되는 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중학교 때 수행평가 사실 그렇게 퀄리티 있게 챙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주기적으로 저한테 항상 상담을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작년 요맘때쯤에 좀 입시에 큰 변화가 있었죠. 2028 대입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우리 아이들 특히나 이제 동아고에 입학 예정인 친구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서 동아고등학교의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적인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아고가 일반고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학교의 입시 특징을 이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 뭐냐면 입시 실적입니다. 요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디 대학교를 얼마나 보냈고 어떤 전형으로 많이 보냈는지를 제가 가장 먼저 보는데 우선 동아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서울대를 13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일반고 중에서는 사실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입시 실적이 좋은 편이죠. 근데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일 텐데 중요한 거는 요 서울대를 수시에서 많이 보냈는지 정시에서 많이 보냈는지 재학생이 많이 갔는지 졸업생들이 많이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동아고에서는 조금 친절하게 이번 연도에는 수시와 정시를 나눠가지고 그 각각 명단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비율이 수시와 정시 비율이 7대 3 요 정도였어요. 그래서 수시가 7, 정시가 3 요 정도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시보다는 수시로 조금 더 많이 가는 고등학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동아고의 특징이 졸업생들의 진학 결과를 보시면 재수생의 비율이 꽤 많아요. 그렇죠? 요 재수생의 비율이 많다는 거는 뭘 뜻하냐면 내신이 따기가 힘들다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좀 욕심 있는 친구들이 내신으로 수시를 가야지 하면서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하다가 등급이 원하는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정시를 준비를 하고 한 방에 또 못 붙으면 재수를 준비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대입의 전략을 짤 때
교과, 내신으로 전략을 세워서 간다라기보다는 비교과를 전략으로 맞춰가지고 대입을 준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비교과라는 건 생기부예요. 또 생기부 또는 수능을 가지고 수단으로 가지고 대입을 준비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제가 내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내신이 5등급제로 변화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 5등급제로 변화가 될 때 동아고에서는 이제 동아고등학교가 내신 따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는 어머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내용이라서 그러면 5등급제로 변화됐을 때는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5등급제로 바뀌면서 내신 따기가 쉬워진다. 아니면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게 과연 맞는 것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 졸업생인데 동아고등학교에 다니다가 졸업한 친구의 성적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입학한 대학은요 서울대학교의 간호학과를 입학했는데 성적을 보시면 1등급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위 대학교를 가는데 성적에 1등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학기 때만 그러냐? 아니요.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1등급이 개수가 5개 이하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가고 싶은 우리 아이가 꼭 갔으면 좋겠는 그런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선은 지금 기본 9등급제 안에서도 이런데 일단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1등급의 인원도 많아지고 2등급의 인원, 그 동아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2등급까지의 인원이 153명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내신으로는 우수한 아이들을 변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신의 영향력보다는 이제 비교과, 생활기록부나 아니면 정시 이렇게 수능의 점수가 더 중요해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신 플러스 알파가 중요합니다. 물론 내신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생활기록부나 수능 성적 같은 추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갖춰져 있다면 좋은 입시 실적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5등급제나 이제 2028 대입제도 개편안과 동시에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노란색 박스 친 과목만 봐주시면 돼요. 이 과목 제외하고 모든 과목이 싹 다 등급이 표기가 됩니다. 1부터 5까지 등급이 나와요. 그 말은 다른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과목이 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과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색깔이 안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선택 과목 안에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과학 부분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 과목이 뭐냐면 어머니들 물화생지는 좀 익숙하시죠? 그렇죠? 물화생지 중에 원도 있고 투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 빨간 색깔로 표시된 과목이 그 투 과목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리 투 과목을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쪼개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과목도 원래 기존의 고등학생, 현재 고등학생 아이들은 요런 과목들이 A, B, C로 나와요. 절대평가예요. 근데 그 A 비율이 80%, 90%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통 요런 과목들을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학습 부담감이 크지 않아요. 대치동에서도 요런 과목은 수업이 깔리지 않습니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요런 과목들까지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1등급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목뿐만 아니라 위에 보시면 수학 과목 안에 기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선택하기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기하 과목이거든요. 근데 요것도 우리 아이들부터는 이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신이 5등급제가 되면서 이제 내신 따기 쉬워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느낄 그 학습 부담감은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대학교에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보낼 때 대학교 측에서 보는 그 성적표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표준편차라는 게 나왔어요. 표준편차 다들 알고 계시죠? 표준편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학교의 내신이 따기 쉽다. 그렇죠? 그리고 표준편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수한 아이들이 많고 내신 따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대학교에서도 그 고등학교 그 아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수준을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 때부터는 이게 없어져요. 자, 일반고의 기준에서 표준 편차가 없어진다? 이게 희소식일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희소식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고등학교는 특목고나 자사고보다는 내신 따기가 비교적 쉽고
표준 편차가 좀 높게 형성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학교에서 이게 없어졌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되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데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아쉬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 표준 편차가 없어졌다고 그 아이의 학교의 수준을 판단하는 걸 포기를 할까요? 아니죠. 대학교는 어떻게든 그거를 판단하고자 할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 뭐를 평가 지표로 삼냐? 저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화 과목.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선택한 과목 그리고 그 학교에서 깔리는 과목이 어려운 과목이 맞냐 적냐로도 고등학교의 수준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로 아이들의 고등학교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심화 과목이 깔리면 깔릴수록 그 학교가 되게 좋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심화 과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심화 과목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만들어본 내용인데 지금 기존의 아이들에게 이런 전문교과라는 교육과정 안에 전문교과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 때부터는 특목고 선택 과목이라고 떠요. 이게 뭐냐면 옆에 보시면 과학 계열, 외국어 계열, 국제 계열, 예술 계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이게 과고, 외고, 국제고, 예고예요.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개설되는 그 조금 어려운 과목들, 기존의 기초 과목들보다 조금 더 한층 심화된 과목들의 과목 목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고에서도 깔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목들을 일반고에서 많이 깔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사의 수급 문제도 있고 학교 환경상 이런 과목들을 다 깔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수준이 있는 고등학교들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한두 과목씩 깔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동아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과목들을 얼마나 많이 까는지 그리고 어떤 계열의 심화 과목들을 많이 까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해 보셔서 나중에 2학년 때 우리 아이가 과목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미리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동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2025 신입생이면 우리 예비고1 아이들이잖아요. 그쵸? 이 친구들이 3년 동안 배우게 될, 3년 동안 선택하게 될 과목 목록입니다. 그래서 동아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가 여기 표에다가 구분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인문사회, 이공계 이렇게 트랙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동아고등학교의 특징은 인문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이 좀 골고루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열 상관없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가 고시외 과목이라는 걸 써놨어요. 이 고시외 과목이 뭐냐면요. 어머니들 용인 외대부고 아시나요? 아시죠? 거기가 입결 되게 좋기로 소문난 학교잖아요.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서울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학교의 이게 교육과정 특징이 고시외 과목을 54과목을 깔아요. 근데 저 과목이 뭐냐면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교육감한테 직접 승인을 받아야지만 깔 수 있는 심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원래 보통 일반고에서는 잘 깔리지 않는데 학교에 조금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생기부를 챙겨주시려고 하는 교장 선생님들은 저런 거를 한두 과목씩 깔고 있습니다. 근데 동아고등학교는 이런 고시외 과목을 일단 예체능을 까세요. 예체능을 까세요. 그리고 뒤에 이제 3학년 1학기 때 보시면 인문계열 과목도 한 과목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시외 과목들이 깔린다. 그래서 이제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로도 다양하지만 특히나 좀 다양하게 깔리는 과목이 예체능 계열 쪽으로 좀 많이 깔리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중요한 게 동아고등학교 인문계열이나 국제계열 쪽으로는 되게 다양하게 많이 개설이 되는데 자연계열로는 심화 과목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동아고를 갔는데 자연계열 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최대한 심화 과목을 선택을 해주되 약간 또 공동교육과정 같은 걸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심화 과목을 이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지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이 공동교육과정이 현실적으로 아이들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에 깔리지 않는 그 과목을 다른 학교까지 가가지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 그냥 우리 학교에서도 내신 공부하기도 바쁘고, 그죠? 수행 평가하기도 바쁘고,
수능 대비도 하기도 바쁘고 그리고 바쁜데 다른 학교까지 굳이 가가지고 요 한 과목을 더 들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생각보다 이 과목을 들었을 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생기부로 아니면 대학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생기부에 뭔가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선택 과목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동아고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만약에 경상 계열을 희망을 한다. 그러면 1학년 때 듣는 과목은 보통 지정 과목이에요. 학교에서 지정해 주신 과목이고요. 2학년, 3학년 때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한 요 국영수 과목들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선택해야 되는 과목은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정도인데 여기서 특징은 인공지능 기초랑 중국 문화라는 과목을 제가 2학년 때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경상계열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과목을 넣은 이유를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한 가지 과목 선택할 때 팁을 드리면 3학년 때 맨 마지막에 이런 윤리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넣어놨거든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3학년 때 성적표를 봤더니 1, 2학년 때 모든 과목이 1등급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올 1등급 성적표 보신 적 있으세요? 생기부? 저도 1년에 3-4번 볼까 말까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가 3학년 때 올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머니들 수시랑 정시 중에서 어떤 전형을 목표로 대입 준비를 하실 건가요? 수시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수시에서 올 1등급이 나오더라도 내신 플러스 알파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아이는 생활기록부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윤리문제 탐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과목들의 특징이 수업 시간에 교과 개념이랑 관심 분야를 엮어가지고 보고서를 써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기부가 챙겨지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넣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생기부 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제가 또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올해 고3이에요. 동아고 고3인데 서울대학교 경영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생기부를 봤더니 아까 보여드렸던 인공지능 기초 그리고 중국어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서 이수를 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기초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안면인식 기술과 마케팅을 연결시켜가지고 곡물 에너지바 광고를 소개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경상계열과가 연관이 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어 혜택을 보시면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아이가 가고자 하는 분야와 어울리지 않는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풍부한 세특을 만들려면은 이런 과목도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로랑 연관된 과목만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메디컬 쪽, 보건 계열 쪽 아이의 이제 시뮬레이션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메디컬 희망하는 아이들이 과목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물리랑 기하예요. 우리는 생명과학이랑 화학만 선택하면 되지 않나요? 물리랑 기하는 선택하면 내신 따기 힘든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좀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넘겨주시면 이 친구는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2점대로 합격한 학생인데 이 친구를 보시면은 기하랑 공중보건 이런 거를 선택해서 이수를 했어요. 근데 기하나 물리학 같이 조금 어려운 과목일지라도 아이가 조금 도전하는 모습 이거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좀 어렵지만 시도했다라는 부분이 대학교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신 따는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지 않는 한 저는 최대한 선택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공중보건을 넣은 이유는 첫 번째 줄 보시면 주문형 강좌 이게 이제 공동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들은 게 이 과목뿐만 아니라 뭐 고급 생명과학이나 생명과학 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학기에 2개씩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직접 가서 듣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생기부를 위해 좀 내가 부족한 내신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한번 선택해서 이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제가 이제 동아고등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동아고등학교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요거 이제 동아고등학교 홍보 브로셔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인문계열, 자연계열 그리고 예체능계열
이렇게 나눠가지고 프로그램 목록을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딱 봐도 가짓수가 너무 많죠. 이거 다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이렇게 비교과 프로그램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학교에 간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님이 야 이런 활동 있어 할 사람 하면 무조건 다 손을 들어요. 다 하겠다고. 근데 이거 다 해도 생기부에 다 못 적혀요. 왜냐면 생기부에는 기재될 수 있는 그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500자, 700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무리 다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넣을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대학이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좀 골라서 신청할 수 있도록 눈을 길러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시면 첫 번째로 이 친구는 아까 그 경영학부 올해 붙은 학생인데 그 친구의 생기부를 봤을 때 좀 자주 보이는 활동이 뭐였냐면 저 인문사회 심화교실이라는 활동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활동이었냐면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그 강연,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대학교 수준의 강연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강연을 듣고 그냥 되게 유익했다라고 끝나면 일반적인 그 고등학교들의 세특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강연을 소재로 추가적으로 학술 자료를 찾아가지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부분이 아이들이 이제 주제 찾는 거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생기부 주제 찾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인문사회 심화교실 같은 걸로 소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다. 그리고 또 넘겨주시면 동아고등학교에 인문사회 심화교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공계 심화교실도 있어요. 그래서 문이과 상관없이 되게 다양한 강연이 많이 깔린다. 그래서 동아고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초청 강사를 초청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진로와 관련된 강연들을 굉장히 많이 깔아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상위권 아이들이 되게 좋았다고 선택한 비교과 활동 중에 손에 꼽는 활동 중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담임 선생님이 신청하라고 하면은 꼭 신청해 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아고의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이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또 아이들이 되게 만족스러워했던 활동이 이겁니다. 찾아오는 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넘겨주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경영학부 그 친구 생기부인데 보시면 이제 찾아오는 대학을 이렇게 매 학기 매 학년마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청소년이 배우는 회계 원리 경영학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심리학의 여러 분야의 실험 설계 과정 이런 것들을 강연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그거와 관련된 탐구 보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재를 잡으면 뭔가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 개념과 대학교 수준의 교과 지식을 연결지을 수 있는 소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또 중요한 되게 좋은 활동은요. 요 창의 융합 과제 연구라는 게 있는데 요새 입시의 트렌드가 굉장히 좀 대학교에서 좋아하는 키워드가 융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과 과목을 연결지어 가지고 주제를 뽑아내는 거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이에요. 그런 걸 하는 활동인데 첫 번째 줄 보시면 지도교사와 함께 멘토 교사와 함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들이 혼자서 교과 개념을 각각 연결지어가지고 주제를 뽑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그 과목의 담당 선생님들과 같이 하면은 생각보다 수월하거든요. 근데 보통의 일반고에서는 선생님들이 잘 안 해주세요. 근데 우리 동아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창의융합 과제 연구 같은 거 선생님들이 신청해라 하시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또 이제 방과후학교 중에 아이들이 또 되게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하나가 이게 점프업이라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방과후긴 한데 선착순들을 15명만 뽑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위권 집중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점프업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실 단점이라면 단점인 게 야자를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좀 학원 스케줄이랑 엮이면 좀 골치 아프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 활동이 이런 겁니다. 디플로마랑 찾아오는 대학.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여러 명 계시죠?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명밖에 없는데 이 프로그램은 계열별로 담당 선생님들이 그 계열별 아이들을 묶어가지고 그 아이만 집중 관리를 해줘요. 생기부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서 넘겨주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점프업 프로그램에 신청했던 친구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디플로마. 근데 이 디플로마 앞에 보시면 분야가 싹 다 있죠? 경영, 경제나 공학 요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공학은 이제 공학 계열 관련된 물리 선생님이나 화학 선생님이 해주시고 요런 경제 같은 경영 경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선생님이 같이 생기부를 이런 식으로 챙겨 주신다라는 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기부를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또 팁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수행 평가를 첨삭을 해줄 때 꼭 하는 얘기가 절대 하루 전날에는 수행 평가 가지고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 좀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하루 전날에 가지고 저도 일정이 있는 사람인데 하루 전날에 가지고 오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그 전날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죽어도 그 전날 가지고 옵니다. 또 아이들이 진짜 머리 아픈 게 수행 평가를 내야 되는 그 수업 시간 직전 쉬는 시간에 막 해요. 그런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왜 도대체 그런 거냐 이유를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공지를 늦게 해주신대요. 꼭 그렇게 핑계를 대거든요. 제가 그 핑계 차단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과목별 평가 계획이라는 양식인데 이걸 이제 학기 초에 뭐 학교 알림이나 학교 홈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주시거든요. 공지를 해주시는데 과목별로 우리 지금 현재 학기에 어떤 수행 평가를 할 건지 싹 다 정리를 해놓은 표입니다. 근데 이건 제가 일부를 발췌해온 거고 밑에 넘겨보시면은 막 이런 식으로 수행 평가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다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내신 기간에 수행 평가하느라고 막 울면서 수행 평가하거나 뭐 내신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좀 관리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팁적인 부분들을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아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기부를 잘 챙겨주시는 학교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학교에 진학한 친구들의 또 특징이 뭐가 있냐면 내가 잘 열심히 안 해도 선생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시면 이 친구는 이제 동아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실제 아까 그 앞에 보여드렸던 친구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자동진이라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칸이 있죠. 근데 이 칸은 정해진 글자 수가 있습니다.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그렇죠? 이 친구들 지금 진로활동 보시면 두 줄 적혀 있어요. 진짜로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선생님들도 신경을 안 써주세요. 왜냐? 그 아이 말고도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 한 자라도 더 적어주십니다.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알아서 써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한 대 등짝 한 대 팍 때려주시고 아니야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좀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을 다 전달드린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동아고 그리고 그 다른 학원 이제 와보거나 덕수고 이런 식으로 원장님들까지 지금 상의하면서 컨설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원장님 통해서 이제 질문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좀 상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어 내신 설명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포인터가 혹시 어디 있을까요? 마우스로 해야 되나요? 제가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온율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 강민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설명회 좀 갔다가 방금 와가지고 너무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잠깐 넘겨주세요. 네,
저는 그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민재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졸업했습니다. 네, 와보고 지금 담당 계속 하고 있고요. 요번 기말고사에서도 1등급 8명 냈습니다. 2등급도 10명 이상 냈고요. 그 동학원은 제가 재작년에 한번 했는데 그 이번에 원장님께서 워낙 부탁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열심을 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예정이고 오늘 한번 넘겨주세요. 네, 오늘 설명의 포인트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국어하고 고등학교 국어가 어떻게 다른가? 요걸 좀 포인트로 삼아서 겨울방학 때 우리 아이들 어떻게 교육을 좀 해야 될까? 요걸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중학교 국어 성적은 사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때 100점도 맞고 96점, 뭐 90점대 항상 맞았는데 그게 다 거짓인가요? 네,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녀분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한 달 정도부터 공부를 한다고 결심만 먹고 한 10일 전부터 이제 들어가죠. 수학이나 다른 과목들 열심히 공부하고 국어 공부는 한 2, 3일 요 정도 합니다. 밤 새고 자습서에 나와 있는 거 달달 외우고 들어가서 시험을 치면 그래도 100점이 나와요. 우리 아이는 안 나왔는데요. 그럼 이제 좀 자유롭게 지낸 거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와는 조금 너무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젯밤에도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요 며칠간 학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면 요 차이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문법은 좀 놔두더라도 문학 정도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좀 시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삼다, 대치다 요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학부모님 삼다하고 대치다 차이가 뭐죠? 네, 살짝. 그 살짝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경험상 어느 정도 될까요? 시금치라고 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넣었다 빼는 거 한 10초? 15초? 5초? 학생들이 국어를 물어볼 때 이걸 물어봅니다. 나는 이과다 하는 학생들이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삼는 거는 그냥 푹 익히는 거고 데치는 거는 짧게 꺼내는 건데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기 사전적 정의를 보시면 물에 넣고 끓이다가 삶다고요. 데치다는 물에 넣어 살짝 익히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살짝이 얼마야? 10초야? 15초야? 20초야? 20초 넘어가면 삶는 거야? 그럼 밑에는 데치는 거야?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학생들이 국어를 대할 때 고등학교 특히 국어 문학을 대할 때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좀 생겨요. 다음 PPT 넘겨주세요. 네, 제가 중학교식으로 문제를 하나 출제해서 왔습니다. 다음 중 삼다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한 것을 고르시오. 1번 물에 어떤 대상을 넣고 끓이다. 삼다죠. 이게 삼다입니다. 2번을 한번 볼까요? 끓는 기름에 넣어서 부풀어 나게 하다. 이게 뭘까요? 네, 튀기답니다. 3번 불에 익히거나 나무를 태워 수치를 만들다. 굽다고요. 4번 절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전이나 떡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 요거는 부치다입니다. 네. 5번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을 증발시켜 분량을 적어지게 하다. 조리답니다. 딱 봐도 1번이 정답이에요. 요게 중학교 문제입니다. 그냥 외우고 난 다음에 직관적으로 딱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글재준 좀 부족하지만 소설을 하나 써왔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짜증 섞인 민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민재입니다. 아니 왜? 브로콜리 먹고 싶다며? 아들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듯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건 브로콜리가 아니야. 아삭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민재는 고개를 푹 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식감은 생의 활력을 느끼게 해준 도구였다. 아삭함이 사라진 재료에서는 물컹이 짓눌리는 절망감만 느껴졌다. 다시 해줄까 아들? 엄마가 되물었다. 원하면 다시 만들어줄게. 쉬워. 엄마는 재차 토라진 아들을 달래고자 노력했지만 돌아온 것은 외마디 비명뿐이었다. 아! 자연스러움을 원했어. 난 폭력적인 익힘을 나에게 재차 강요하지 마. 내가 그 익힘을 입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무기력한 타협일 뿐이라고. 난 그럴 수 없어. 완전 불효자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소설을 줘놓고 문제를 냅니다. 1차 고등학교식 문제예요. 이제 밑줄 친 A인데 앞에 있는 지문 전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인공은 민재죠. 재료를 완전히 삶는 것이 아니라
살짝 데치는 것을 더욱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군. O일까요? X일까요? O죠. 왜? 왜 그럴까요? 앞에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아삭한 식감을 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삶는 것보다는 데치는 게 적절하겠군이라고 파악할 수 있죠.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데친다는 말이 없잖아요. 삶는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데치는 게 정답이죠? 결국 국어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황, 맥락, 거기다 플러스 목적 이해입니다. 필자가 쓴 의도와 글을 쓴 목적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줘야 되는데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시면 조금 더 어렵게 가져왔습니다. 기계적, 무비판적으로 반복되는 사회 현실에 대한 작가의 저항 의지가 주인공의 외마디 비명으로 표출되고 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쌤, 비명은 찾았어요. 근데 기계적, 무비판적이 어디 있습니까? 앞에 소설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저희 어머니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진 않으셨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뭐야라고 짜증을 냈는데 그냥 어떻게 고쳐줄까 얘기하지 않고 다시 만들어줄까. 다시 만들어줄게. 쉬워. 무비판적이죠. 고치지 않고 그냥 만듭니다. 여기에 완전 수능식은 아니지만 수능식 보기를 추가하면 보기에다가 이 작품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현실을 재미있게 유쾌하게 풀어낸 이야기로서 어쩌고 저쩌고 깔립니다. 그럼 그 보기를 판단으로 아 여기 나오는 민재의 엄마는 저희 어머니 나중에 영상을 보시긴 할 텐데 무비판적인 인물이군.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어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단순히 글에 등장하는 글자나 단어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게 문제 풀이의 포인트가 아니다.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고 왜 그런 표현이 등장했는가. 도대체 주인공은 어떤 것을 좋아하며 어떤 것을 지향하며 어떤 것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맥락 추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문학 작품을 가져다가 80세 할머니께 가져다 드리고 중학생에게 가져다 드리면 두 명 중에 누가 더 문제를 잘 풀까요? 물론 이제 제가 다 읽어드린다는 가정하에 80세 노모가 훨씬 더 잘 풉니다. 왜 그러냐면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있어요. 이미 경험한 것들도 있고 아마 학부모님들이 더 잘 푸실 겁니다. 문학은 이미 내가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익혀왔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 어려요. 그래서 그걸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럼 국어 강사는 뭘 하느냐?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제가 최대한 잘 씹어서 잘 먹어서 잘 풀어서 아이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풀어내주는 역할을 한다. 적어도 문학에 한해서는. 근데 이게 해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도 문학 작품을 좀 읽어낼 수 있도록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역할을 제가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면 제가 한 번 더 비교해 보시라고 관내 중학교 기출문제하고 고등학교 기출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윗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죠. 뭐 글이 전문적이다, 객관적이다, 뭐 이런 걸 설명해 놓고 있고요. 네, 그다음 보시면 별내 중 이제 기말 기출입니다. 3학년 2학기 기말 기출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소비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용돈을 모아 갖고 싶던 청바지를 샀다. 분석해야 될 게 있을까요? 선택지? 없습니다. 뭐 용돈 모아서 청바지 산 거네. 밑에도 카페에서 멋진 해돋이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그렇군. 요게 다예요. 또 넘어가 보시면 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문학 작품 하나만 딱 냅니다. 고등학교 스타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요 표현상의 특징들은 보통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 거의 다 실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2, 3일 동안 달달달 외웁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들 딱 매칭하면 끝나요. 뒤에 한번 넘어가 보시면 똑같이 문학 작품인데 다해서 봄의 특성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너그럽고 빛난다. 미움의 쇠붙이를 녹인다. 우리 가슴 속에서 움튼다. 딱히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딱 넘어가 보시면 제가 이제 와국어를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와국어 중간 기출을 들고 왔습니다. 동화고 기출도 뒤에서 바로 비교해서 보실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네, 갑니다. 자, 요게 한 작품이에요. 넘어가 보시면 여기까지가 한 작품입니다. 유원 12곡이라는 작품이고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외부 작품입니다. 중간고사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아이들이 처음 치르는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애들이 본 적도 없고요. 사실 필수 작품도 아니라서 많이 접하는 작품도 아닙니다. 선택지 한번 볼까요? 예. 가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돼 있는데 선택지 한번 읽어보시면 문장을 하기 위해 화자는 호연 행색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군. 유정코 무심한 삶을 추구하는 화자는 우환시하는 상향을 지향하는군. 아까 직전에 보셨던 게 3학년 2학기 기말입니다. 여기서 딱 4개월 지나면 이런 문제를 마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학부모님들이 사실 우시면서 전화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가 항상 100점 맞았는데 왜 이번엔 60점, 70점 맞았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남편 문제일까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이런 문제를 아이들이 만나요. 좀 넘어가 보실까요? 네. 이게 다가 아니고 나 작품, 다 작품 같이 융합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작품이 나오는데 사실 요 다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모님들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학창시절에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이조년의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시조인데 잠깐 선택지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요 5번 선택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작품 한 번만요. 작품. 요 다를 제가 간략하게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화에 월백한다라는 건 배나무 가지에 달빛이 쫙 비친다는 거고요. 은하니 삼경이다 지금 한밤중입니다. 시적 화자가 한밤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배나무 가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빛이 비칩니다. 상상해 봐주세요. 일지춘심을 자규야 아랴마는 한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봄의 어떤 서정적인 어떤 애상감, 그나의 어떤 서글픈 마음을 자규 소쩍새가 알겠냐마는 다행히 다정도 병인 양하여 정이 많은 것도 내 병인 것 같아서 잠 못 들어 하노라. 잠 못 자고 있다. 요겁니다. 자,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학부모님들 여기서 청각적 이미지 혹은 청각적 심상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청각이라는 건 뭔가 소리가 들리는 듯한 느낌을 얘기합니다. 청각적 심상이 있나요? 안 보이죠? 선택지 보여주실래요? 5번 보시면 다는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 정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적절한 선택지입니다. 학생들이 물어요. 쌤,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와부고 기출뿐만 아니고 사실은 수능 특강 변형 선택지입니다. 작년에 수능 특강에 나왔던 선택지거든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작품. 여기에 그 어디도 소리라는 건 없습니다. 소리가 들린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청각적 심상이 있는 거냐? 심상이라는 건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걸 얘기합니다. 소리의 이미지가 떠올려지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배나무 배꽃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새가 갑자기 날라와서 소쩍새가 날라와서 소쩍새랑 이렇게 대면하고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게 일반적일까요? 갑자기 새랑 대면하고 새야 네가 내 마음 어떻게 알아? 이게 일반적일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 숲속에서 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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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야 네가 그렇게 우는 거 내 마음 네가 어떻게 이해하는데? 라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글자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입니다. 최근 수능 트렌드에서 독서는 난이도가 쉬워졌고 난도가 낮아졌고 문학이 난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문학이 조금 높아졌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냐?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수능에서 등급 컷이 한 82, 3점이 나올 때도 독서로 난이도를 잡았습니다. 근데 정부 지침이 발표가 됐어요. 독서 킬러 문제 내지 마. 근데 그런다고 우리 평가원 교수님들 굴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학을 조금 어렵게 냅니다. 선택지를 문학적 상황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작년 수능도 83, 84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좀 평이했지만 작년도 문학 때문에 등급 컷이 1등급 컷이 83, 4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조금 고등국어가 만만치 않구나 이해가 좀 되시죠? 네. 그래서
5번 선택지 같은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당연히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청각적 이미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예비 고1 때부터 이걸 훈련시키고 상황을 이해하고 그냥 글자만 찾는 게 아니고 작품을 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역할, 그게 접니다. 그게 제가 하는 역할이고요. 자, 이번에 동아고를 좀 보겠습니다. 동아고는 와부고보다는 조금 평이합니다. 와부고 평균 1등급 기출이 82, 3점에서 80 중후반 넘어가는 거라면 동아고는 보통 90점대 초반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동아고는 조금 치사하게 냅니다. 수능식 해석도 내지만 어느 정도 치사하게 내냐면요. 이거 직접 몇 개월 전에 냈던 겁니다. 금강산의 4가지 이름을 쓰시오. 실제 기출입니다. 올해 기출입니다. 근데 관동벽을 가르치면서 사실 저도 설명을 하긴 해요. 뭐 요런 건 있다. 근데 그걸 시험 문제 내진 않거든요. 근데 당당하게 이 등급을 가리기 위해서 내십니다. 그럼 동아고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끝까지 꼼꼼하게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조져야 됩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조지지 않으면 마지막 1등급, 2등급 그 커트라인에서 무너져요. 애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모의고사 1등급 나옵니다. 우수한 아이들이 동아고에 오기 때문에 등급은 잘 나옵니다만 내신에서는 그 마지막 끝, 그 섬세한 어떤 관리, 섬세하게 끝까지 몰두할 수 있는가, 요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좀 넘어가 보시면 일단 교과서를 씁니다. 아까 와부고는 1학년 때부터 교과서를 아예 안 쓰는데 동아고는 교과서를 씁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일반적인 교과서, 다른 학교들이 많이 쓰는 교과서를 쓰는데 근데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이렇게 윤동주 자화상은 당연히 교과서에 있는 작품인데 뒤에 보시면 서정주 자화상을 가져와서 보기에 이렇게 연계 작품으로 출제를 합니다. 요건 근데 뭐 아주 특징적인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학교들에서 당연히 연계 작품을 낼 때 출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근데 특징은 이 작품이 좀 더 어렵습니다. 윤동주 자화상보다 서정주 자화상이 첫 줄부터 어려워요. 아이들이 느끼기에. 애비는 종이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좀 무겁죠. 그래서 보기 연계 작품을 그럼 어떻게 대비하느냐? 암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드리긴 하지만 리스트로 학습을 시키긴 하지만 기본적인 수능 베이스 처음 보는 작품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요걸 배양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지는 아까 와부고랑 비교하시면 조금 더 간명하긴 합니다. 요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네, 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서술형이 좀 있습니다. 문법 서술형이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대충 소거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완벽하게 좀 숙지하고 있어야 적어낼 수 있다. 제가 아이들한테 좀 빡센 걸 유명을 하거든요. 집에 잘 안 보내고 완벽하게 관리돼야 보내고 서술형 제대로 안 쓰면 혼내기도 하고 제 조교진들이 오히려 온화하고 제가 좀 엄해서 아이들이 좀 처음에는 힘들어할 수 있지만 제가 실적 하나는 자신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훈련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특히 동아고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요걸 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넘어가 보시면 요게 이제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모의고사도 그 해 치러진 모의고사를 매 시험마다 연계해서 내고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하셔가지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의 기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시면 고등국어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 말을 읽고 쓰는 것 자체가 아니고 진짜 이해해야 되고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완전 노베이스 기초가 없는 학생들을 1등급도 많이 만들어 봤고 정규 1등도 만들어 봤고 올해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3월부터 들어와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방학 때도 훈련시켜서 1등급 되는데 최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아주 뛰어난 아이들은 한 3, 4개월이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는데 9등급제가 아니고 5등급제니까 1학기 때부터 내신이 조금 박살나면 이게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원장님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국어 시간을 좀 늘려달라. 이거 지금 잡지 않으면 생각보다 1학년 1학기 딱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할 수 있다.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께도 중학교 때 국어 공부 잘 안 시키셨으니까 영어 수학은 많이 시키셨으니까 국어의 시간을 좀 내달라라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요. 아마 시간을 내시면 후회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른 국어학원 둘러보시면
일주일에 다 3시간, 4시간 정도 시간을 구성해 놨는데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7시간 반까지 제가 집어넣어 놨습니다. 집중 학습할 수 있도록 7시간 반 집어넣어 놨고 그렇다고 뭐 학원비를 엄청 올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아이들이 숙련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요게 이제 고등국어가 어려운 이유들인데 일단 할 게 너무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을 가면 학생들한테 그냥 학원을 조금 다녀보는 건 어떻겠니? 라고 말씀도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할 게 너무 많고 학교 수업만으로 듣는 건 힘듭니다.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지문을 다 강의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교과서 지문도 진도 쫓기면은 그냥 안 나가 버려요. 요번 동하고 좀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별로 진도가 다릅니다.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진도를 다 못 나갔어요. 어떤 선생님은 가르치시고 어떤 선생님은 안 가르치시고 가르친 부분도 다르고 조율이 안 됐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커버해야 되느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학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암기만으로 당연히 안 되고요. 2, 3일 밤새서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택지 아까 보셨겠지만 매우 길고 선택지도 분석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시간 서술형까지 쓰고 객관식 문제까지 풀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까지 풀고 외부 작품까지 분석해서 풀어내려면 시간이 타이트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타이트한데 다른 아이들 100점 90점 맞으니까 우리 아이도 그렇게 훈련시키려면 정말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된다. 학기 중이든 방학이든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요건 사실 제가 매년 느끼는 건데 단어를 몰라요. 제가 다른 데서 이제 가르치는 학교에서 모의고사 1등급이고 전교권 학생인데 이번에 어떤 문제를 틀릴 뻔했대요. 제가 왜 틀리려고 했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한 단어를 몰라서 그렇답니다. 해박하다. 해박하다가 똑똑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텍스트를 막 친화적으로 공부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에 익숙한 세대라서 조립할 때도 유튜브 영상 찾아보고 저희는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 찾지만 아이들은 다 유튜브 보고 찾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자체가 너무 약해요. 이런 것도 제가 빡세게 훈련시킬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전어휘, 현대 필수어휘, 사자성어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제가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건데 여기 일부 있는 학생들 잘 들어주세요. 생각하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문제, 수학이나 다른 영어 과목도 가끔 이제 조언을 해줄 때가 있는데 문제 푸는 건 공부가 아니다. 문제 푸는 건 공부가 아니고 문제 푸는 건 공부하기 위한 연습. 문제 풀고 나서 내가 왜 이 정답을 골랐는가? 왜 이 지문에서 이렇게 내가 생각했는가? 시험을 쳤을 때는 내가 왜 그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런 오답을 만들게 됐는가를 손으로 적어서 다시 한번 파악해야 된다. 그게 공부의 본질이고 그렇게 해야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가능했을지 몰라도 고등학교에선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요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어가 주시고 말이 좀 길었는데 총 커리큘럼은 8주입니다.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어는 특강을 따로 개설하지 않고 통합이라 보시면 됩니다. 문법을 특강이라 봐주시면 되고요. 문법 집중학습을 한 타임에 깔아놨고요. 나머지는 이제 문학과 독서로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요일은 화수인데 화요일에는 문법이 있고요. 수요일에 문학과 독서를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어나 다른 반 레벨에 맞춰서 반을 분반해 놓긴 했습니다만 국어 자체는 레벨 테스트도 보지 않고 그냥 저는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과목에 따라서 반이 좀 분반될 수 있다. 요걸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필수 클리닉이 있습니다. 제 전담 조교진들 다 있고요. 거기다 추가로 더 우수한 조교진들 섭외해 놨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모르는 것 있으면 조교한테 언제든 물어볼 수 있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충분한 조교진들을 세팅해 놨고요. 실전 연습은 아마 처음부터 실시하진 않고요. 구정 지나고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다가올 때 개념이 좀 익혀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하프 모의고사 단계별로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전체 모의고사까지 실전 연습 시킬 겁니다. 시험 미통거자 과제 미흡자 같은 경우는 집에 잘 안 보내고 그 학부모님들께도 문자가 다 갑니다. 우리 아이 오늘은 몇 점, 과제는 미흡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미제출했는지 맨날 쌓여서 가고요. 투명하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엄마한테 매번 문자가 간다는 게 좀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것 때문에라도 좀 마음 잡고 공부하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다 집필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시면 교재를 한번 받아보시면 그냥 개념 뭉퉁으로 딱 던져놓고 개념 문제 이렇게 해두지 않았고요. 주차별로 문학, 독서, 문법, 윈터 커리큘럼에 특화돼 있게 제가 3년간 계속 써왔던 교재고 이번에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또 개편을 했고요. 주차별로 올곧게 커리큘럼에 맞게 진행되는 교재다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네. 필수 고전 시가 노트라는 것도 있는데 손필기 돼 있는 노트거든요.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특히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겨울 방학에 챙겨놔야 돼요. 제일 싫어하긴 하지만 챙겨놔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핸드북 사이즈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암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매주 시험 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확실하게 제가 챙길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휘, 필수 한자 성어 이런 것들도 동화고는 특히나 더 챙겨야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와요. 사자성어도. 아까 금강산 이런 것처럼. 재작년에는 뭘 냈냐면 이것도 올해군요. 네, 올해는 뭘 냈냐면 또 그 금강산 이름 말고 관동별곡에 나오는 정자가 지금도 있을까를 냈습니다. 네. 지금도 현존할까? 이게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은 가르쳐주고 어떤 선생님은 안 가르쳐줬어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케어한다. 제가 열심히 케어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브로마이드에 있는 거고요. 네. 커리큘럼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참고해 보시면 1주차에 수능 독서 문학 기초 문법 기초 처음 이제 국어 마인드 체득하는 거고요. 2주차별로 독서 같은 것도 보시면 제가 그냥 비문학 지문 기출 지문 그냥 때려 박아 놓고 자 일자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한 문장 그다음에 한 단락 두 단락 장문 독해 실전 연습까지 제가 다 단계별로 제가 직접 다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세팅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시, 고전시가 갈래별로 설정해 놨습니다. 이게 문학 그다음에 독서, 문법 세 가지 파트인데 아이들이 1학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건 문법이고요. 문학하고 독서는 조금 양이 적긴 하지만 어쨌든 접근 방식이 조금씩은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 거냐? 문학은 표현 방식과 예를 들어 시 같은 경우는 표현 방식 그리고 시를 좀 분석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배양하는 데 좀 집중할 거고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선택지를 좀 체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데 집중할 겁니다. 독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부터 단락 그다음에 한 전체 글까지 글 전체 구조뿐만 아니고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구성해 놨고요. 문법은 제가 이제 특히 문법은 제가 정말 잘 가르치거든요. 이제 오늘 학부모님들을 제가 좀 자제하고 있지만 아주 웃깁니다. 아주 재밌게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법을 저한테 배우면 그래도 좀 쉽게 따라올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 주시고요. 네. 제가 항상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인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과는 조금 타협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생들하고는 타협하지 않고 제 체력, 제 영혼이 남아나는 데까지 열심히 지도해서 좋은 성적 이룰 수 있도록 겨울 방학 때부터 좀 지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강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온유학원 대표 최가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네이버에 그 온유학원이라고 치면 웬 이상한 학원이 나와서 조금 혼동하신 어머님들도 계셨어요. 저희 본원은 대전 둔산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구 원장님이랑 같이 동아고 1타 선생님들을 모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쾌적한 환경을 갖춰서 학습을 제공하려고 설립한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책상 보시면은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이력이나 브로셔도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오시지 못했는데 과학 선생님도 계세요. 유명하신 통합과학 선생님도 계시는데 오늘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락처 다 받아놓기 때문에 여기로 저희가 저거 설명회 관련된 영상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L자와일 뒤에 보시면은 저희 시간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작성 페이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상담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릴 건데 희망 과목하고 아이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체크해서 가실 때 저희 조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퇴장하실 때는 좀 협소할 수 있지만 앞문으로 나가 주시면 저희가 자료 수거도 좀 용이하게 하고요. 인사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